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타는 셀럽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리는 인사법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근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황 뭐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워낙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정말 뭐 금융 부실이라든가 은행 파산이라든가 국가 부도 위험이라든가 뭐 무역 적자 15개월 연속 진행된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 고물가, 고금리를 비롯한 여러 현상들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강연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에서 경영 전략을 꾀할 때 앞으로 환율이 어떨지,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될지, 경기 여건은 어떨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경제 전망이 제 주 전문 분야다 보니까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십시오, 뭐 이런 조언을 드리러 많이 갑니다. 뭐 그동안 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아닐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칼럼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예, 역시 일주일에 하나 꼴의 칼럼을 역시 쓰고 있고, 역시 매년 연말이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한 1년 동안 쓰거든요. 책을 쓰면서 경제 전망서를 또 준비하고 있고, 제가 2019년부터 2023년 전망까지 현재 5권에 걸쳐서 경제 전망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2050년 전망까지 쓰기로 약속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 전망서는 정말 1년 내내 준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네.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네. 경익남. 예. 일단 어떻게 이걸 닉네임을 지으셨나요? 한 6, 7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기관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이 대중 강연을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쉽고 편하게 하는 줄 몰랐는데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 스태프분들이 앉아 계실 때, 지금 PD님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쉽게 어려운 딱딱한 경제를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닉네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경제 읽어주는 남자였고, 그 닉네임이 저도 너무 예뻐서 바로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상표권이고요. 그러다가 뭐 최근 한 1년 전에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 그것도 역시 경제 읽어주는 남자고요. 정확히 10일 전에 10만 명 돌파했고요. 지금은 매일 한 1000명씩 구독자가 늘어서 지금 10일 정도 지났는데 12만 명이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유튜브 운영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바쁜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교수님 채널 보면은 그래도 내용을 중립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네. 너무 정확하게 뭐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혼란을 또 겪지 않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저는 이제 제 커리어 기간 동안 계속 경제 전망만 했거든요. 국책연구기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삼성 KPMG 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뭐 지금 이제 경제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쓸 때 그 PM이라고 하죠. PM 자격으로 쓰고 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부로 경제전망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채널들도 있는데,
참 재밌는 현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밥을 이렇게 지으세요 하는 모습인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밥을 지어보고 이렇게도 져보고 저렇게도 져보고 그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전망이 뭔지도 모르고 경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 경제 전망의 의미는 이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질까 작아질까거든요. 경제 규모는 다른 말로 GDP고요. GDP가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나 커질까? 그걸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게 경제 전망인데 경제 전망이 뭔지 모르고 경제 전망이라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그 잘못된 경제 전망이 경제 전망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튜브 시대가 아닐 때면 정제된 자료만, 정제된 정보만 방송을 통해서 컨텐츠가 전달이 됐던 시대인데 지금은 그 어떤 정합성을 따지지 않고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인데 그 정합성을 따지는 그 주체가 없고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현혹되기 좋게만 전달이 되면 이때 뭐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정보가 마치 정답인 양 이해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뭐가 객관적인 바른 정보인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맹인이 맹인의 길을 안내받는다.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되게 오래된 독일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한 명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주고 지팡이에 4명이 매달려 있어요. 4명의 맹인이 길을 안내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맹인이에요. 그런 현상이지 않나. 그러면 내가 누구에 의해 길을 안내받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려면 나부터 눈을 떠야 돼요. 나부터 맹인이면, 나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맞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안내받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경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뭐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경영 경제를 계속 전공으로 했었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공부할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만의 돈 버는 습관 같은 게 있나요? 돈 버는 습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주식 투자해가지고 5%를 벌어요. 근데 그 5%의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루를 정말 다 소진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5% 번 게 아니라 나의 하루를 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하루를 쉽게 버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특히나 저는 MZ세대 여러분들께 강조할 때 20대 대학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온통 머릿속이 주식 투자예요. 코인 투자예요. 근데 온통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정말 부자 될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뭐 50대 혹은 60대의 하루는 어쩌면 그날 하루를 버린 것일 수 있겠지만 20대의 하루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을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만큼 기회비용이 크다. 20대의 하루는 자기 남은 인생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자기가 어떻게 인재가 될 것인지 어떤
존중을 받을 것, 존경을 받을 것인지,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키맨이 될 것인지,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고 하루 종일 100만 원 주식 투자해가지고 5% 벌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결국 5% 번 것이 5%라는 수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회비용의 컨셉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5%예요. 그럼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이동하거든요. 어디로? 은행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5%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5% 번다 한들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저축해도 5% 벌 수 있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수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에 모든 시간과 비용을 들임으로써 포기하게 될 대체안을 생각한다면 뭐가 더 좋은 투자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뭐 투자와 뭐 재테크와 뭐 혹은 자기 개발과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혹은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같은 시간과 비용을 다른 데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기대되는 편익, 그걸 함께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게 좋은 투자 습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 때가 있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게 참 뭐라고 조언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특히 20대 대학생들까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말고요, 대학생들까지는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자기 역량을 더 끌어올려라. 근데 왜냐하면 정말 대학생들이 이제 뭐 동아리도 있잖아요. 그 동아리 중에서도 주식 투자 동아리가 되게 인기예요. 그러니까 온통 모여서 무슨 주식 사야 되는가. 그러니까 경제 동아리가 아닌 거예요. 주식 동아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제 현상인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공부가 아니고 무엇을 살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어떤 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게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산업의 영향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좀 휘청이는 어떤 걸림돌이 되고, 그게 결국 그 대기업의 공급업체에게 영향을 주고 그 공급업체의 임직원들이 주로 회식하는 주변 식당에 매출에 영향을 주고 그 식당에서 알바하는 우리 형의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그게 나에게 용돈에게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바이든과 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것들이 경제 공부인데, 그냥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무슨 주식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쉽게 돈 버나요? 쉽게 돈 버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만 고민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나 낭비되고 있다. 그런 고민하는 동안 실제 뭐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좀 비투까지 합니다. 그럼 빚지면 기회비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빚져 가지고 손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런 지경까지 놓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학 생활이 될 것인지, 정상적인 자기 개발이 될 것인지, 정상적인 자기 역량의 극대화라든가 미래의 어떤 꿈을 그리고 뭐 이렇게 포부를 갖고 어떤 데가 인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대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돈에 대한 공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경제 얘기를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경기 상황이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무역 적자가 15개월 연속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일단은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불황일지 아니면 계속 그냥 불황으로 가는 건지 네. 앞으로 경제 전망을 한번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23년 경제가 안 좋습니다. 네.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가 1.5%로 전망했고요. 한국은행은 1.4%로 전망했어요. 물론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전망했던 전망치가 한국은행 전망치고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가 되면 될수록 전망치가 높고 오히려 근래 전망한 전망치들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1.4%, IMF의 전망치 1.5%. 근데 그 1.5, 1.4 뭐가 맞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1.4%, 1.5% 이 성장률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역사상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현대경제사화에서 현대경제사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GDP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한국전쟁 이후죠. 그 이후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가 1980년 5.1 쇼크 이후에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역성장했었거든요. 마이너스 1.7%. 이게 첫 번째 경제 위기.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마이너스 5.1% 역성장. 세 번째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때는 역성장은 피했어요. 0.8%. 그러나 이때도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네 번째 경제 위기가 근래 경험한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아요. 경제 위기라고 제가 분류하진 않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23년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위기는 통상 V자로 큰 충격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 현상은 L자로 꺼져가는 거예요. 그 충격의 정도는 경제 위기 때보다는 훨씬 낮지만 체감적으로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면 L자형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23년 하반기를 괴롭힐 만한 그 부정적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더 부정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몇 가지 변수들이 더 크게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23년 성장률을 놓고 보면 그래도 상저하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저하고라는 말은 23년 상반기가 더 급격히 안 좋아진 해였고 23년 하반기부터 나름의 회복되는 국면을 맞이해서 24년까지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상저하고라기보다는 상극저, 극단적인 저, 하저. 상반기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지 하반기가 고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극저, 하저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23년 한 해 중에서도 언제가 제일 안 좋냐 그러면 23년 이 상반기 특히 2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나마 23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조금의 완만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경기 침체 국면인 건 맞습니다. 극저를 통과할 뿐이지 여전히 경기가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국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혹시 23년 하반기에 가장 지금 우려되는 거가 있으신가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 간의 전쟁이죠. 패권 전쟁, 예. 무역 전쟁, 패권 전쟁. 근데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부작용이나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중 간의 그 어떤 패권 전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대만을 놓고 벌이는 좀 군사적 긴장감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명실상부하게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가만두고 싶지 않을 그럴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과거에 요소수 사태에 있었어요. 그 요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드 배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관광객이 정말 많이 유입됐었는데, 단체 관광객을 한국으로 단체 관광 가지 말라는 그 관광객을 유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압력을 가한 적이 있었죠.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의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시나리오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더 강한 공격을 줄 수 있다. 더군다나 미중 간에 지금 다툼하는 모습이 주력 산업을 놓고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주력 산업 혹은 미래 유망 산업을 놓고 둘이 이제 미국은 미국 우방국, 중국은 중국 우방국, 이 권역을 결정해 놓고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이에요. 편가르기죠. 근데 한국은 미국 우방국으로서의 어떤 역할 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괴롭히고자 할 것이고, 그래야만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끼리 그 결속력이 더 다져집니다. 미국 우방국이라고 표명을 해?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공격해 주겠어 라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격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공급을 차단한다든가, 역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소재를 차단한다든가, 그러면 더 이상 2차 전지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의 리튬 소재나 그 밖의 원자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체재를.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건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원자재나 부품 같은 것을 공급 차단함으로써 한국 경제는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그것이 우회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역시 요소 공급 차단이 그런 영역인 거거든요. 그런 공격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뭐 상극저 하극극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요소가 말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극저 하저로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지금 러시아 전쟁 이후로 네. 사실 위안화의 입지는 더 올라가고 있고, 네. 미국의 입지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그때는 뭐 G2 시대가 아니라 G1 시대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G2 시대가 된 거죠. G2 시대가 됐는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이 동맹국 간의 결속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바대로 미국과 미국 우방국들 간의 결속력이 다져지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미국 우방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그 우방국 권역에 없는 그 다른 나라들끼리 헤쳐 모이고 있는 과정인 거죠.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 중동 산유국들, 이들 국가들이 또 똘똘 뭉치는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스위프트 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그동안의 무역 결제 통화를 달러로 의존하고 있던 것을 굳이 계속 달러로 할 필요도 없고 달러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통화를 위안화로 교환했고요.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또 맞물린 것이 중국이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또 세계의 어떤 공장으로서 부상하는 과정에서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를 가장 많이 수요하는 수요체가 됩니다. 그러면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또 중동 산유국들이라든가 이런 원자재나 석유 등을 공급하는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안화로 결제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고 중국이 또 펼치고 있는 1대1로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 속에서 좀 많은 경제적 기회를 갖기를 원하죠. 중동 산유국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미 과거에는 중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절대적인 원유를 미국에서 수입했었는데 동시에 셰일 오일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절대적인 원유 수입국이 중국으로 바뀝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과 친교를 가져가기보다는 중국과 가져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정치 안보 면에서도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그동안의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페트로달러인데 말 그대로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석유가 아닌 이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 정도의 원유는 위안화로 결제하는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페트로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의 패권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 세대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달러 패권만을 지켜봤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만 저는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당분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10년, 20년 안에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장기화될 일인 것이고 전체 외화 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지위가 2000년까지만 해도 0%였거든요. 지금은 4%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작 4%죠. 미국 달러화가 44%인데 고작 4%니까 이게 절대 미국에 대항할 수 없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중국이 올라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0에서 4% 올라온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비중이 아직 러시아 전쟁 이후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러시아 전쟁 이전의 데이터예요. 이런 과정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4에서 10%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게 퍼센트니까요. 이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비중은 40%대에서 30%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비중이 교차되는 구간이 단기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올 수 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중국의 우방국들, 특히 브릭스, 브라질을 대표로 한 이런 나라들이 이미부터 위안화로 우리 통화를 결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동맹국과 동맹국으로 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지는 게 아니라 반쪽 세계의 패권을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반쪽 세계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은 늘어날 수 있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미국은 상실될 수 있고 중국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패권은 장악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또 국제 정세 또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일단 저희가 또 더 시급한 건 사실 국내 경제거든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값의 저점은 언제쯤 예상하시고 또 그 저점을 기준으로 삼는 기준점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미분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몇 가지 변수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격 등락률 그 자체입니다. 이 가격 등락률, 그러니까 가격과 가격 등락률은 다른 거죠. 가격 등락률은 지난주 대비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나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2020년, 21년에는 이게 폭등했었죠. 그러다가 22년 초중반부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등락률이라는 것은 지난주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아직도 이 등락률이 마이너스 0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이 녹화일이 바닥이 아니라 녹화일 다음 날이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등락률의 저점이 마이너스 0.48%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0.1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0을 통과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 등락률이라는 지표가 갑자기 뭐 플러스 뭐 0.5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좀 판단하실 거라고 한다면 가격 등락률 그 자체를 보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가격 등락률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를 보는 금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 2020년, 21년 집값이 대세 상승했죠. 왜냐하면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고 정말 우리나라 국가 이 홍익인간 이래로 국가 설립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를 만난 게 2020년. 그러면 그 낮은 금리 속에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자금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 그리고 은행에 저축했던 자금 여러 가지 돈의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없어지고 당연히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쏠렸던 거예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근데 금리가 22년부터 21년 말부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22년에는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죠.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금리가 언제까지 동결될 것인가 혹은 인하할 것인가 언제부터 이것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도 중요하고요.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에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어렵지만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은 팽배해질 수 있어요. 23년 하반기에. 그래서 24년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텐데 그 금리 인하를 앞에다 두고 이제 금리 인하하겠네 라는 마음으로 지금이 저점이야 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의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주택가격 전망 CSI 이 지표인데요. 이 지표도 22년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 그때 바닥을 찍었고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100 그 기준선 밑에 있어요. 역시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이런 주택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결국 매매가격 등락률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지표가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미분양 주택 건수도 정확히 2020년, 21년에 제로금리일 때 급격히 미분양 주택이 해소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이게 완만하게 미분양 주택이 쌓이기 시작하다가 22년 중반부터 우리나라도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공포감 때문에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니까 이때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쌓인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로까지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 미분양 주택이 곤두박질 치는 그 가격 등락률의 모습처럼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7만 5천 호까지 쌓였고 지금은 7만 2천 호, 7만 1천 호로 조금씩 해소됩니다. 이 해소되는 국면이 가격 등락률이 저점 마이너스 0.48%, 저점 찍고 나름 마이너스 0.1%까지 반등하는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우리 기준선을 6만 호로 두고 있는데 6만 호 미만으로 확실히 해소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6만 호 밑으로 해소된다. 그러면 그 지점이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지점과 그리고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그 지표가 또 100이라는 기준선을 통과하는 지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판단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계속 해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는다. 계속 하락한다. 라고 주장하는 하락론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이렇게 나름 해소되는 이유는 분양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충분히 분양하지 않아서다. 미분양률이 높아서다. 분양률이 낮아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제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뭐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전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앞으로 이 수요가 반등하지 않으면 그럼 앞으로도 분양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수요가 바탕을 한다. 수요가 뒷받침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분양 물량을 다시 늘릴 거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수요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는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도 집값 떨어졌으면 이제 살 시점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반영되면서 그래서 매수세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세가 늘어나는 것만큼 조심스럽게 분양 물량을 다시 넣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는 완만한 속도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하반기에 이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장기적인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 주택 투자가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앞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그럴 것인지 장기적으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정책이라든가 주택 시장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제 바램하고 전망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요. 집을 못 들고 있는 분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현상을 놓고 어떤 이해관계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경제만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저출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저출산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가 바로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돈을 모아도 열심히 살아도 집을 못 갖는데 어떻게 결혼하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집값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출산이라는 이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는 집값이 완만하게 떨어져 주는 것이 적합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저의 필요성, 니즈 혹은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장기적인 주택 시장에 대한 모습, 의견, 이것은 전망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전망은 1년 정도에 국한시키고요. 주택 시장에 대한 향후 그림, 그것은 저의 예측인 거죠. 예측이나 저의 기대인 거죠.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다른 것을 뭐 따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돈의 가치입니다. 마치 뭐 잠실 아파트를 놓고 과거에 이 잠실 아파트가 1억짜리 아니었냐, 지금 30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0년 전 어떤 아무 물건이나 다 괜찮습니다. 3, 40년 전 어떤 물건을 막론하고 그렇게 안 오른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답이 돼요. 무슨 뜻이냐? 뭐 새우깡 과거에 50원이었어요. 지금 1,500원이에요. 새우깡이 30배 오른 겁니다. 짜장면. 저 어렸을 때는 짜장면이 500원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 8,000원이에요. 그럼 몇 배 오른 겁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 30배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게 있느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던 겁니다. 1,000원짜리 가지고 과거에는 10,000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1,000원짜리 가지고는 살 게 없는 거예요.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까? 저는 앞으로도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0원의 가치와 10년 후에 10,000원의 가치, 20년 후에 10,000원의 가치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 하에서 인구가 어떻든 다른 어떤 이슈가 어떻든 집값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지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전제하에 인구마저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가치마저 올라간다면 집값은 더 상당히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집값이 장기적으로 뭐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재테크 관점에서도 조차 경제 교육 관점에서도 조차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경제가 어떤 국면에 놓여 있나를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어떤 국면이고 또 내년의 경제는 어떤 국면으로 바뀔 것이고 경제가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관찰하시고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이것을 좀 질문하고 답변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기를 판단하고 경제가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국면에 걸맞는 재테크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판단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